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녀 곽혜나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신데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는요, 기분이 좋고 좀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잊고는 싶지만 잊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역사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그 부끄러운 역사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간도 특설대를 낱낱이 해부하신 김효순 포럼 진실과 정의 공동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간도 특설대, 자, 바로 이 신간 내셨거든요. 이 책에 관해서 한번 낱낱이 해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이성호 기자님이 꼭 모셔야 된다고. 예.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뭐 그냥 아날로그 세대라 이제 네. 이런 팟캐스트 뉴스에 사실 처음 나오거든요. 정말요? 저희가 처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나중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듣고 있다 그래갖고서 많이 듣고 보고 온다 그래서 네. 사실 이런 문제는 젊은 세대들한테 계속 이어져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불러주셔서 그냥 뛰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좀 저는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뭐 6년 동안 저희가 역사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참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간도 특설대라는 게.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네. 첫 번째 사실은 치욕의 역사인 간도 특설대. 친일파가 묻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일단 간도 특설대라는 게 무엇인지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도 특설대라는 거는 1930년대 말에요. 네. 정확히는 한 1938년, 88년에 이 만주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만주국이 1931년에 이제 일본이 만주 침략한 후에 그 다음에 그 괴뢰국가 만주국을 세우잖아요. 네. 그래갖고서 이 만주국이 이제 일제에 직접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조선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제의 침략에 반대하는 중국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 항일 투쟁을 만주 곳곳에서 많이 벌였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지금 그 연변, 그러니까 요즘 연변이라고 그러죠, 중국 발언은. 연변 조선적 자치주가 지금 간도지방, 거기서는 조선인들이 어떤 항일 무장 무대에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변 자치주가 이제 중국의 새로운 국가가 건설된 후에 그 연변 지역의 그 항일 열사들을 조사했는데 아마 거기에 98%가 전부 조선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인들이 그 일제 통치에 저항해서 우리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에 곳곳에서 무장 투쟁을 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일제 그리고 이제 만주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이 관동군의 입장에서는 바로 눈에 가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당시 가장 저희 잠재적고 제1호는 소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도지방에 소련하고 국경도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이들을 빨리 박멸하나가 이제 그들이 어떤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간도 특설대가 어떻게 창설되냐면 거기서는 이제 약간의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아주 유명한 친일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러일 전쟁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난 후에 만주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간도 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선 사람도 만주국에서 이제 국민의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하려면 네. 뭐 세금도 내야 되지만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선 총독부에 조선인만으로 이러한 항일 무장 세력들을 이제 토벌하기 위해서 조선인만을 중심으로 이 군대를 구성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일제 당국이 아주 기특한 제안이라 해서 바로 이제 그런 무장 무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중국의 좀 조선족 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그 당시 이제 실제로 관동군에 근무했거나 이제 이 만주국에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그 당시 간도에 옛날에 특무기관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군대 내에 한 특별한 조직인데 연변의 특무기관 이제 대장이 이제 중자죠. 요즘 우리 군대 계획으로 하면 이제 중령인데 이 오코시 노부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조선인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인 항일 무장 부대를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의 습성도 잘 알고 말도 통하고 그래서 조선인만으로
따로 토벌 부대를 구성해야 된다 하고 제의를 해서 이 구성된 부대가 이 간도 특설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부대가 1938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그 대장은 일본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교는 절반은 일본 사람이고 네. 이제 절반은 우리 조선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병이와 일반 사병들은 이 전부 조선인들로 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1939년 3월에 이제 지원병 훈련이 끝나면서 정식으로 부대가 출범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부대 창설 목적에 부합되는 그 일들을 벌이고요. 그래서 네. 그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그 부대가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에요. 예. 어떻게 본다면 조선인으로 꾸려진 군대가 조선인을 죽이기 위해서, 예. 조선인을 없애기 위해서 예. 이렇게 만들어진 부대다, 예. 특수부대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중요한 건 크나큰 이런 역사의 한 사실인데 왜 예. 그동안 저희가 몰랐을까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마디로 하면요. 네. 그 당시 그 이제 일제 시대 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같은 그 흉악한 행위를 한 친일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에 어떤 뭐 각계 분야에서 상당히 요직을 차지합니다. 요직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간도 특수대가 그냥 지금 우리 그 사회자께서도 야 이거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 당연한 게 그 부대에 그 부대에서 이 장교를 했던 분들이 오랜 기간 한국 군부에서 그러니까 창군 그러니까 미 군정 통치하에서 이 창군 과정에도 참여하고 또 오랜 기간 또 이 지휘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은 뭐 유명하신 분이 이제 그 백선엽 장군이죠. 네. 이분은 32살 나이에 육군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을 2번 역임하셨고요. 승승장구하셨더라고요. 승승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임충식이라고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국방장관하고 이 양반도 육군 대장했었는데 이 양반은 간도 특설대에서 하사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도 특설대에서 장교하시던 분들이 무슨 이제 뭐 육군 참모총장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뭐 제대하고 나서는 뭐 국방장관 하시던 분도 있고 뭐 교통부 장관도 하시고 아니면 또 외국 대사로도 나가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정부의 고위직도 하거나 아니면 또 공기업의 사장도 하고 그래서 네. 이분들이 뭐 어떤 오랫동안 그 한국 사회의 어느 주류의 한 핵심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감히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없었군요. 그리고 아마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당시였으면 아마 그 양반 아주 혼쭐이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좀 역사를 되돌아가면 1980년대에 이분들이 이제 어떤 뭐 신문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전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를 이 기록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간도 특설대에서 뭐 민족의 자랑거리였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미화시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하여튼 그 1987년 그 60대항쟁 이후 그러면서 이제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자성이라 그럴까요? 자각의식이 세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젊은 연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간도 특설대가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성과물 중에 하나가 그 2010년이 또 뭐 우리 이제 국제 100년이라고도 하지만 한국 전쟁 발발 60년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때 국방부에서 어떤 우리 군 원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선엽 장군이 하여튼 한국 정책 때 혁혁한 공로를 세우셨으니까 네. 어쨌든 이 명예의 원수를 추대해야 된다고 이제 공식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이 국방부에서도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이 백 장군의 일제시대 때 행적에 너무나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들이 들끓으니까 그게 이제 슬그머니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백선엽 씨 관련된 내용은 두 번째 사실을 내서 제가 또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몰랐던 사실은 그 내막은 알고 본다면 지금 우리 주류 사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친일파가 덮기 예. 위해서 예. 그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길래 저희가 예. 이런 역사를 몰랐을까요?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이건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보통 이런 역사적 사실을 파헤치는 이런 책을 쓰신 분이라면 예. 역사학자가 아니실까 했는데 예. 기자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기자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그거는 조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좀 기자라는 게 한국에서 좀 특수한 직종 중에 하나니까 제가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기자의 가장 그 일상적인 임무가 속보성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 이제 바로 가서 그것도 이제 남보다 빨리 보도해야지. 네. 뭐 늦게 했다가는 또 상사한테 혼나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래서 기자라는 거는 진짜 뭐 매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끼리는 뭐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또 이제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확 쏠려야 되고 또 뭐 또 취재 대상도 바뀌고 이슈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이제 이 진중하게 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냥 뭐 시간에 쫓겨서 뭐 그냥 헐떡헐떡 숨 쉬면서 그러는 것보다는 좀 더 좀 호흡이 긴, 좀 아니면 좀 오래 남는 좀 그런 기사를 좀 쓰고 싶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겨레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요직을 많이 거쳤습니다. 아유, 많은 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가 2007년에 제가 대기자라는 걸 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 기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면 젊은 기자들이 생각이 미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별로 이제 우리 한국 기자사의 풍토는 그렇지가 않는데 이 미국에서는 기자들이 상당히 훌륭한 저작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도쿄 특파원을 거의 한 20몇 년 했을 거예요. 이 돈 오버도퍼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퇴임 후에 이 두 개의 코리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읽어보면 거의 뭐 한국 현대사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 미군 초급 장교로 그러니까 한국 전쟁 끝난 직후에 한국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한국과의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문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말고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다 만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한국 기자가 뭐 진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오버도퍼의 두 개의 코리아나 아니면 이제 헬버스템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그리고 내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솔직히 핏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진짜 우리 결에 아니면 우리 민족의 어떤 진로 아니면 이제 그런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건들인데 내가 이거를 왜 미국 기자들을 책을 보고서 배워야 하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러면 뭐 우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고 이제 소위 좀 배웠다는 사람들 뭐 교수나 어떤 여러 연구자들이나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대기자를 하면서 쓴 책이 지금 몇 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관도특설대 말고 뭐 시베리아 억류를 다룬 뭐 나는 또 일본군 인민군 국군이었다 이런 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국치 100년 때 인터뷰했던 사람 모아서 낸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이 돌팔이 기자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대기자님이신데. 그런 책들을 네. 내는 거는 그만큼 한국 현대사 연구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진짜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는 뭐 하나의 뭐 반증이겠죠. 그렇군요. 저는 또 이 기자 출신이신데 또 이런 역사책을 쓰셔서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보면 기자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라는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진실을 밝히고. 그렇죠.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하고. 그런 기자 정신에 입각해서 또 이런 책을 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실은 박남표 장군과 친일 백선엽의 운명은 바뀌었다. 자, 책에서 접한 이 박남표 장군의 생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국의 기준에서 보면은 정말 쟁쟁한 항일 역사를 가진 이 가문의 후손이시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만큼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참, 근데 이 외에도 많아요. 최근에 3.1절 때 기사도 좀 나긴 했었는데, 유관순 열사의 조카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삶을 꾸려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친일파 후손들은 너무나도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박남표 장군 어떻게 본다면 정말 잘 살고 있는 백선엽 씨랑 이 좀 운명이 뒤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글쎄요. 근데 참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박남표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이 이제 뭐 박남표 장군은 뭐 그 당시 나이가 어렸으니까 네. 직접 항일 운동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아부 부친 박재영 씨는 뭐 아주 항일 투쟁 아주 유명한 전사였고요. 네. 또 상당한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간도에서 은진중학교를 나오신 분이고요. 이제 그 길림 사범대학을 나왔거든요. 은진중학교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윤동주 시인, 문익환 목사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온 데고요. 그리고 이제 박남표 장군의 어떤 조부께서도 항일 운동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박남표 장군의 어떤 조부모가 다 어떤 일제의 토벌에서 죽거나 아니면 헌병대 끌려가서 고문당한 죽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박남표 장군은 아주 거의 한 10살 때도 안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자기 어떤 아버지는 계속 투쟁하러 이제 다니니까 그때 생이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은 일제 때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여기 이제 그 분단된 후에 서울에 남아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거든요. 육사 네. 2기입니다. 박정희 네. 대통령도 육사 2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또 그런 예, 근데 하여튼 네. 이분이 하여튼 육사 다니면서 끊임없이 모략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간도나 연변 지역에서 뭐 일본 관동군 밀정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당시 만주국에서 경찰하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저 박남표 집안은 빨갱이다 막 이러지 않고서 이 양반이 네. 하여튼 굉장히 이 고생을 합니다. 네. 그래갖고서 그 당시 그 희망을 가졌던 게 우리 그 정부수립부에 반민특위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반민특위가 하여튼 이승만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친일파들의 어떤 역습에 의해서 그냥 너무나 무참하게 1949년에 해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박남표 장군이 이제 거기에 희망을 걸었다가 이제 아주 실망을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뭐 이제 군 생활에서는 별로 뭐 빛을 보지 못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사실 그 항일 그 이제 투사의 분들이 뭐 그렇게 특별히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그때 운동하시던 분들이 뭐 내 후손들 잘 봐달라고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진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도리어 그냥 무슨 이래가지고 감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지 않고 민족의 앞에서 사죄해낼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온갖 영화를 누리고 이런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참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좀 굉장히 치욕적이면서도 참 되게 슬펐던 그 역사의 한 부분도 얘기해 주셨어요. 에필로그의 그 5.16 쿠데타 뒤에 진행된 군사재판에서 그 민족일보 사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세 사람 이야기 중에 그 중에 이 송지현 선생 그리고 이 선생과 관련된 독립운동가 50여 명이 독립운동 경력을 참작해서 좀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라고 이렇게 진정서를 당시에 그 최고의 의장이었던 박정희에게 제출을 했다. 참 이게 저는 좀 약간 가슴이 좀 씁쓸했어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죠. 어떻게 본다면 아니 친일로 대표되는 이 박정희에게 관용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게 참 애원하는 상황 이게 참 너무 슬픈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5.16 쿠데타 네. 역시 뭐 이제 가장 주동하신 분이 이제 그 당시 박정희 소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어떤 그 김종필 어떤 젊은 그 영관급 장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박정희 장군 뒤에서 같이 이제 부대 동원하고 쿠데타에 모이고 참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만주군 인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정권을 장악한 후에 바로 이제 최고 회의를 구성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자료를 보면 이제 그때 그 소급 입법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거기 6조가 특수반국가 행위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북계 동조에서 뭐 그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당되냐면요.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던 분들의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항일 투쟁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꿈은 진짜 통일된 조국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맨날 싸우고 이제 이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유당 시절에서는 조금만 뭐 하면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이제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에는 뭐 하다못해 남북 간 유엔 동시 가입만 해도 잡아갔습니다. 평화 통일만 얘기해도 잡아갔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때는 뭐 북진 통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북 간 동시 가입 그러면 아니 북계의 실체를 인정한단 말이냐? 너 북계군 너 빨갱이야. 뭐 그런 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4.19 혁명 후에 이제 남북 통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글도 쓰고 네. 운동도 벌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철퇴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일보 사건 같은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거기 하나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그 당시 이제 독립운동사 편찬할 때 이제 우리가 저기 뭐 우선 이제 뭐 저기 그 상해 임시정부 아니면 이제 김구 선생의 중요 임시정부 이제 그런 것도 써야 되지만 이 만주에서의 항일 투쟁도 아주 격렬하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러면 이 만주 자료를 해야 되고 또 만주로 쓰려면 또 이 김일성 부분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편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건 일단은 자료는 모아두자고 이제 그 자료 수집을 했는데 그게 하여튼 누군가가 중앙정보부에 밀고를 했는지 그래서 그 당시 독립운동사 편찬하던 네. 뭐 저기 그 홍희섭 선생, 네. 아까 말씀드린 조동걸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아주 혼쭐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근데 요즘 일어나는 저희 뭐 간첩 조작 사건이나 이런 걸 봐도 지금 아직까지도 뭔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사실은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간도 특설 때 청와대 그분이 읽어야 할 책이다. 저희가 좀 도발적으로 세 번째 사실은 네. 이름을 한번 좀 적어봤는데요. 네. 자, 지금요, 저희가 좀 이렇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요. 혹시 이 간도 특설 때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청와대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쓰신 책은 아니신지. 뭐 실망스럽겠지만 저는 저 책 쓰면서 그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아, 정말요? 예,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어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어떤 철저히 이제 추궁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만 갖고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또 책임 묻는 거는 저는 그 사실 그거는 또 일종의 또 하나의 연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요즘 이제 일본의 아베 정권 들어서고 나서 아주 뭐 우경화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 군대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그냥 그 남대로 인정할 수 있고. 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교학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 교학사 교과서 네. 거기를 진짜 뭐 정부가 나서서 아주 노골적으로 뭐 어떤 그 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나 네. 아니면 거의 이제 이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또 정부 요직에 또 속속 지금 등용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 참 그 진정성이나 일관성 같은 게 좀 의심하게 굉장히 돼요. 뭐 네. 의심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누구 좀 어느 특정인이 간도 특설 때 있었냐 안 썼냐 그것만 따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간도 특설대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만주했던 일본 정기군인 뭐 관동군, 그리고 이제 그 만주국 내에 여러 가지 군부나 특무 특수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조직들도 이제 다 거기에 그 토벌에 가담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총리나 국회의장을 오래 한 정일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만주국에서 헌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제시대 때 헌병이라는 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진짜 무슨 사람에 대해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만주국에서 그 일본인으로서 헌병 장교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낸 회고록 보게 되면은 사람 수십 명 죽인 거는 뭐 보통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정일건 씨가 연길에서 헌병 대장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 간도특설대 근무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간도특설대 근무한 사람만 낫고 이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책도 쓰시고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이런 정치권이나 이런 현대 세태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 주변에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친일파 청산 예전에 했어야 됐다. 지금 힘들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요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친일 왜곡, 뭐, 친일 미화,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역사 왜곡,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이거는 뭐 우리 시민이 뭐 깨어있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일본 특파원을 이제 하면서 네. 일본 사회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뭐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는 그 사람들이 꼭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회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위 그 백성들, 일반 시민들이 뭔가 진짜 위정자들이
정말 하도 정말 되지도 않은 짓거리들을 계속하면 들고 일어나서 엎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게 4.19 혁명이 될 수도 있고 또 1980년에 또 60 대항쟁 이런 것도 있어 이러한 어떤 이 저항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어떤 이 수구 세력들의 네. 어떤 음모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들이 계속되고는 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다면 동시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그 정말 역사의 진실을 우리 후세들한테 계속 알려나가는 노력을 계속 한다면 저는 뭐 당연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깨어있는 시민 꼭 기억해야 할 역사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늘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그 사실은 진행할 때요. 예. 마지막에 제가 하나 둘 셋 이게 딱 정리해드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건 세 가지로 정리가 안 될 얘기라서 오늘은 아주 정말 특별하게 사실은 정리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대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까 사회자께서 혹시 특정인을 겨냥한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질문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말 어떤 역사의 진실을 어쨌든 밝혀야 된다는 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책 원고를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인쇄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원고를 넘기고 나서 그 백선엽 장군은 그 자기가 어떤 그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했던 일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 마지막에 만주국에서 어떤 부대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일본에는 그 만주국에서 이제 헌병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일본에 돌아가서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만원회입니다. 만원회. 만원회. 네, 그래서 이제 만주할 때 만이고 이제 헌은 이제 헌병할 때 헌입니다. 그래서 헌병하던 사람들 모임이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도 어떤 역사에 그 자기들이 그 일제 시대 하에서 나름대로 일본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를 난간 과시하기 위해서 네. 1980년대에 자료집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백선엽 장군의 이제 바로 직속 상관을 하던 사람이 그 이제 회고록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연길 지금 연지라고 그러죠. 연길 네. 헌병분단 자기가 분단장이었고 자기 밑에 이 조선인 장교, 중국인 장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이제 백선엽 씨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백선엽 씨의 그 이력에 대해서 상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게 되면 그 백장군의 어떤 창시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백자, 내천자, 이 오르르자, 법칙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제 그때는 그거를 이제 책에는 그 뒷부분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별다른 제가 느낌이 없었고요. 저 책 다 인쇄가 사실상 끝난 후에 제가 혹시나 해서 이제 중국에는 그 바이뚜라고 아주 유명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한자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개가 동시에 뜨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일본의 아주 유명한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적 인물의 이름입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윤봉길 의사가 1932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천장제라 그러는데 중국 상해에서 이제 일본 군, 일본 거리민당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소위 천장절 축하 행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윤봉길 의사가 들어가서 폭탄을 이제 투척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이제 그 부상을 입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의 이름이 그 한자명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는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관동군 사령관도 했고 일본서 육군 대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일제 시대였던 육상이라고 했습니다. 육군 장관이라는 뜻이죠. 육상까지 네.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일본이 만주 침략 후에 상하이에서도 이제 전투가 벌어지니까 일제가 상하이에도 증원군을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육상까지 한 사람이 이 파견군 사령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윤봉길 의사의 폭탄에 중상을 입고 한 달 후에 죽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 우연의 일치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백 장군은 일제시대 때 평양서범이라는 상당히 아주 그 당시로서는 명문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서도 그 이름을 썼으면 왜 썼을까? 근데 그거는 뭐 진짜 이 당사자 외에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상입니다. 또 마지막에 또 그동안 묻혀져 있었던 이런 역사적 사실까지 또 언급을 해주시네요. 굉장히 저도 좀 백장군이 굉장히 네. 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 뭐 1920년생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저런 그 의문들을 빨리 좀 해소해 그냥 주셨으면 좀 좋겠는데. 대답을 하시고 가실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체 말씀 안 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바쁘실 텐데. 네.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오늘 정말 저도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참 오늘 많은 걸 배우기도 했고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간도 특설 때 어떤 존재인지 아마 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테고 또 이 생각이 발전이 돼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는 무엇인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의욕을 가지시지 않을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역사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리라 믿고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고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